네, 안녕하세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2월 13일 목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상 황당한 이야기 두 가지를 아주 깊이 있게 전해드릴 텐데, 황당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이유는 이게 바로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끝까지. 앞 코너에서는 이승원 시사평론가가 나오셔서 내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증거를 말씀드립니다. 경찰 인사예요. 경찰 인사인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도 이 발제하신 거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윤석열 씨의 내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뒷코너에서는 워커노믹스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나오시는데요. 워커노믹스 시간이니까 전쟁 이야기하는 이야기죠. 여기서 가자 지구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대안이 있는데 이게 주변국 핵 개발까지 가져올 정도로 무시무시한 폭탄이고 역사적으로도 이게 전쟁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백하게 드러나는 굉장히 위험한 제안이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먼저 이승원 시사평론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이거 다뤄보자고 카톡 보내셨는데 네, 내란이 지난주부터.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이 이야기 오늘 좀 깊이 있게 파헤쳐 주시고요. 네. 다만 이제 좀 이 탄핵 심판이 계속되고 있어서 윤석열 씨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시고 네. 그 다음에 깊이 있게 내란 지속된 이야기 조금 더 다뤄보시도록 네네. 하시죠. 오늘 헌법재판소 마지막 변론기일이 될 수도 있는 날이죠. 8일 목요일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원래대로라면 오늘이 이제 마지막 그 변론기일인데 8차 변론인 8차 거죠. 변론. 네, 13일 8차 변론. 13일 네. 8차 변론. 오늘 13일 네. 맞죠? 네. 지금 뭐 국회 측에서도 그렇고 윤석열 측에서도 계속 이제 오전에 헌재 들어가기 전에 양측 자신들의 입장을 막 피력하면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촉볼 본 거에 따르면 윤석열 측에서는 계속 헌재가 이렇게 재판을 이끌어가면은 뭐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특단의 조치 이런 거 보통 북한에서 많이 쓰는 얘기긴 한데 하여튼 그 워딩이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얘기를 해서 지금 속보로 한 줄이 떠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봤을 때는. 평론가님은 특단의 조치 뭐일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도 지금 그 생각하다가 왔어요. 도대체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지금 법적 절차를 따라가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한마디로. 네네네. 헌재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 법에서 벗어난 무엇인가를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법에서 벗어난 무엇인가를 많이 해오긴 해왔었죠. 체포도 거부하고 뭐 관저에 숨어 있고 뭐 등등 해왔는데 앞으로 이제 헌재 오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행동은 뭐 실력 행사가 될 것인가 뭐가 될 것인가 조금 우려스럽더라고요. 그 워딩을 보니까. 저 네. 갑자기 굉장히 위험한 상상이 떠올랐는데 옥중 계엄을 선포하는 거 아닐까? 헌법재판소가 불법 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특전사가 케이블 차이를 가지고 출동해서 재판관들을 문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혹시 하시는 건 아닐까요? 지금 뭐 어쨌든 다행히 군에서는 따를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혼자. 오죽했으면 예, 본인의 세계관 안에서 계엄을 선포하는 거야.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좀 세계관이 독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쨌든 헌재의 어떤 과정들이나 이 모든 것들을 제가 폄훼하고 마치 불법을 저지르는 것처럼 지금 윤석열 측에서는 계속 대리인단을 통해서 거짓 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공방이 있었고 오늘은 말씀하신 것처럼 8차 변론이고요. 조태영 국정원장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네네네. 그리고 조성현 그 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장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일단 3명이 이제 나오고. 근데 사실은 지난 이틀 전에 11일에 있었던 7차 변론에서는 이상민 뭐 신원식 그렇죠. 네네네. 그들의 어떤 발언에서 사실은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락됐다고 보는데 한번 어쨌든 더 들어야 되니까 이분들이 오늘 증인으로 나오고요. 어제 물어봤습니다. 기자들이. 그 8차에서 그냥 끝내느냐 내일 끝내느냐고 물어봤는데 일단은 헌재 대변인도 그렇고 11일 날 헌재도 그렇고 일단 평일을 좀 거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변론 기일이 끝난다는 거는 변론이 완전히 끝난다는 건가요? 아니면 최후 진술하고 뭐 이런 과정이 또 한 번 더 그건 남아 있는 건가요? 일단 날짜가 박힌 건 오늘밖에 없고요. 오늘밖에 그래서 없고. 뭐 일설에서는 이제 도는 얘기로는 그래서 28일 날 빠르면 2월 28일 날 최종 결론 그러니까 탄핵 여부가 결론 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설들도 지금 돌고 있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그 정보지 등등 보면은 그래서
그러잖아도 13일까지 일단 마지막 변론기일을 정했을 때 지난달 말쯤에 빠르면 2월 말 아니면은 3월 초쯤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계획대로 간다면 2월 말에도 빠르면 탄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말 3초가 현실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네요. 그 아까 이상민 전 장관하고 신원식 이 국가안보실장 출석했던 이야기 해주셨는데 나와서 전해준 이야기 중에 좀 우리 시청자들이 아셔야 될 내용들이 있나요? 이상민 장관은 특히 좀 사실 윤석열 씨 측 네. 증인인 거죠. 양측에서 부르긴 했어요. 양측에서 다 불렀나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상민 장관이 본인한테 굉장히 그 유리한 발언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고 실제 최측근이니까. 그렇죠. 같은 충암고에. 근데 이상민 전 장관은 나와서 본인은 빠져나가야 되겠고 또 대통령은 지켜야 되겠고 하니까 말을 이리저리 이제 선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말이 완전 꼬였어요. 아, 말이 꼬이기도 하고 앞뒤가 안 맞기도 하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그 단전 단수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언론사 단전 단수. 언론사 단전 단수. 그런데 뭐 윤석열은 쪽지를 문건이라고 하죠. 지금 쪽지라고 그 최상목 대행이 처음부터 쪽지라고 프레임을 지어가지고 쪽지인데 이상하게 됐는데 A4지 쪽지예요. 큰 쪽지. 어느 나라 사람이 A4지를 쪽지라고 이거를 합니까? 쪽지라고 그래? 이렇게 네. 것도 막 8장 있는데. 그러니까요. 쪽지 최상목이 8장. 받은 그 페이지 끝에 8, 네. 8이라고 있었죠. 우리 대본도 지금부터 쪽지라고 부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쪽대본.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하여튼 그 뭔가 물을 흐려가지고 지금 계속 모든 사람이 쪽지라고 여전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날 뭐 얼핏 봤다. 그런데 그게 행정안전부라는 제목이 아니라 소방 뭐 청 이렇게 제목 큰 제목이 있었고 뭐 멀리 단전 단수라는 게 있었다. 그래서 윤석열이 나한테 지시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지시하지도 않고 경찰청장과 그 소방청장에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전 단수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국민의 안전이 걱정돼서 잘 살펴달라 뭐 당부했다 여기까지 이제 흐름이 이제 이어지는데 하나하나 그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단전 단수에 대해서 입도 뻥끗하지 않았는데 지난 1월 13일 나왔던 그 소방청장은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전화 받았고 6개 그 뭐 JTBC, MBC 여론조사국까지 단전 단수 명 받았다. 그래서 이 소방청장이 이상민 전화 받고 밑에 본부장한테까지 그 명단 불러주면서 단전 단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상민이 말을 안 했는데 소방청장이 어떻게 알고 뭐 복심술입니까? 네, 어떻게 알고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굉장히 꼬이는 건데. 근데 이상민 장관은 전화한 적도 없다고 하는 건가요? 전화는 했다고. 왜냐하면 그건 이제 기록이 전화는 남으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그럼 쪽지를 멀리서 보고 멀리서 본 쪽지 내용을 전화해서 얘기를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얘기는 안 했다는 건가요? 그게 멀리서 단전 단수하라고 쓰여 있는 쪽지를 보고 본인이 걱정이 돼서 뭐 윤석열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았지만 그 자기 집으로 이제 가는 길에 차 안에서 걱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의 차례로 전화를 걸어서 단전 단수 얘기를 안 하고 국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헌재에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소방청장은 단전과 단수로 들었다는 얘기. 플러스 알파 6개 기관까지 6개 기관. 알아서 알아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6개 그러니까 기관을 불러주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가 그러면? 근데 잘못 그러니까 알아들었다. 왜냐하면 너무 그 해괴한 궤변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니까 지금은 굉장히 말이 꼬이는 건데 이제 그거예요. 이상민 장관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윤석열도 보호해야 되겠고 나도 빠져나가야 되겠고 단전 단수라는 건 사실 굉장히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걸 아무리 계엄이라고 하더라도 단전 단수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테러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테러 집단을 포위하고 뭐 있을 때 이럴 때 단전 단수하는 거지. 멀쩡한 시민들 뭐 언론사 여론조사 꽃이 무슨 단전 단수할 만큼 테러 집단이 아닌데. 그렇죠. 한겨레 MBC 이런 데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문제예요. 책상 위에 어쨌든 그거 무엇이 됐든 간에 쓰여 있다는 단전 단수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것도 문제고. 지금 일단 여기 보이세요? 이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전 제목은 멀리서. 보이네요.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 이거 크게 쓰면 보이는 거죠? 크게 쓰면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봤다는 거는 일단 그래도 그 문건은 있었다는 건 확인이 네. 됐다는 거네요. 네. 거기에 소방청장 이렇게 있었다는 소방청장도 거죠. 있었고 언론사 단전 단수도 있었고 그거까지는 확인을 해준 셈 아니에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작성한 주체는 어쨌든 뭐 김용현이 뭐 워드 못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썼든 뭐든 간에 윤석열과 김용현 아이디어로 그 문건이 어쨌든 작성이 된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문제인 그리고 거예요. 그 대통령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윤석열 그 씨 앞에. 책상에 있었는데. 있었다면 어쨌든 대통령한테 보고가 된 문건인 것이고. 그렇죠. 네. 뭐 그건 확인해 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실에 들어갔는데 책상 위에 몇 장의 종이가 있었고 얼핏 보니 소방청장
이라는 큰 제목 밑에 단전 단수가 있었고 뭐 등등 있어서 하지만 윤석열은 나한테 이 문건을 주지도 않고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서로 같이 보호하려고 하다가 말이 좀 꼬이는 상황이 된 거죠. 아,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보호를 하려고 하긴 하려고 했군요. 하지만 문건의 존재는 확인을 해줬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얘기도 들었었어요. 제가 사실 소방청장한테 그런 지시를 내릴 관계에 있지를 않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소방청장한테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데 그거는 말이 안 되나요? 이게 지시를 할 수가 없다는 거는 뭐 법적인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찾아봤어요. 네. 어저께 어떤 방송에서 최강욱 의원이 언급을 하길래 저도 네. 찾아봤는데 2022년 8월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이 개정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2022년 8월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석 네. 달 정도 있다가 네. 이때가 이제 이따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경찰국을 만든 해 만에 그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에 대해서 인사권을 휘두르고 뭐 지휘권을 갖고 맞아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검찰의 권한이 경찰로 대폭 그 이동됐으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을 좀 지휘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이제 뭐 이것저것 만들 때였어요. 이게 그 윤석열 취임 초기이기도 했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 그래서 22년 이상민 8월에 장관 때죠, 저 때도. 네, 그렇죠. 그래서 저 보시면 그 2조 밑에 2항 밑에 3항 밑에 이 각호 상황에 대해서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청장 저기서 청장이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이네요. 네, 둘 다 네,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그 행안부 장관,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저 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사항에 대해서 추진 계획과 그 실적, 중요 정책 계획 추진 실적. 그러니까 보고받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보고받게 돼 있는데 그런 권한이 없다고 헌재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겁니다. 이상민 장관이. 근데 그거를 개정한 게 저 때 개정했다는 거예요? 네네. 원래 없던 걸 저 때 넣었다는 건가요? 저 내용은 그렇습니다. 네. 아. 왜냐하면 장관의 그 권위를 굉장히 향상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권한을. 이상민 장관이 다시 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상민 장관이 본인이 소방청장 원래 보고 의무 없었는데 네. 그러지 말고 행안부 장관한테는 보고해라라고 네. 규칙을 개정했다는 거잖아요. 네. 심지어 개정도 아니고 제정입니다. 제정이에요. 네, 네. 원래 저런 관계 자체가 없었는데 본인이 만든 거라는 거네. 네, 네. 2022년 8월 2일 제정. 그래서 이제 왜 법을 바꾸기도 뭐하고 또 뭐 또 우리 또 시행령 정치를 한참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두 약간 걸리적거리고 하니까 그냥 규칙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제정을 한 거고, 제가 아까 개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었고요. 그래서 이 소방하고 어쨌든 경찰청장이 뭐 지휘할 수 있고 보고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모든 걸 다 컨트롤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네. 얘기하면. 그런데 헌재에서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것도 맞지 않죠.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그건 뭐 좀 별개 얘기라고 하더라도 네. 그 쪽지가 있었다는 것도 확인해줬고 그리고 어쨌든 본인이 뭐 전화를 했다는 거 시인했고 하지만 얘기하지 않았는데 소방청장이 알아서 듣고 6개 기관을 읊조리고 있더라 뭐 이렇게 네, 되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모순이 발생한다라는 얘기. 그리고 신원식 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신원식 실장이 국방부 장관일 때 약간 좀 한번 떠봤더니 신원식 장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에서 사실은 김용 의원으로 장관을 바꾼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네, 실장으로 신원식 네. 자리를 옮기고. 그래서 사실은 이 일을 할 때 뭔가 적절하지 않다고 싶어서 그냥 실장으로 옮겨 놓은 거라서 이번 일에는 크게 관여를 실제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11일 날 나와서 저도 쭉 봤는데 일단 저 일감은 약간 농담이지만 신원식 실장이 저렇게 멀쩡한 분이셨나? 이런 생각을 제가 사실 과거에는 굉장히 격한 발언 굉장히 듣기 민망한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발언하는 걸 제가 저 개인적으로 많이 못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헌재에서는 굉장히 침착하고 정상적인 어떤 발언을 이어갔고 그리고 뭐 중국 관련해서 계속 뭐 부정선거 연관시키려고 윤석열 대리인 측에서 계속 질문했는데 적절하지 않다.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끊었거든요. 그래서 신원식 실장 같은 경우도 윤석열 측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신원식 실장 둘 다 윤석열 씨 측에서 좀 기대를 했던 증인들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혐의를 좀 오히려 확인해주거나 네. 아니면 거짓말함으로써 본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증언을 했다. 저는 이상민 전 장관의 발언으로 모든 이 계엄 직전 그 국무회의 그때의 과정과 뭐 아까 얘기했던 그 문건과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탄핵할 수 있는 요건을 충분히 반증해 준 게 아닌가.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명은 이제 선관위 사무총장이죠. 김용빈 네네네.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요청을 네네네. 했어요. 네. 그리고 기억나십니까? 그 김용빈 이 사무총장
예전에 지난달이었습니까? 그때 국회에 나와서 뭔가 이렇게 설명할 때 그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보통 직접 질문을 안 하잖아요. 네네네네. 의원들이 하는데 우원식 그 의장이 직접 질문한 유일한 분이 이분으로 제가 기억을 네네네네네. 해요. 그래서 아니 같은 그 서울대 동기인데 왜 부정선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습니까? 윤석열 했더니 씨하고 지금 동기라는 거죠. 법대 동기. 친구 아니니 왜 이런 거 설명을 안 했니? 했더니 저한테 그런 걸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그때 한번 답을 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나왔는데 부정선거 전혀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거 뭐 민경욱 전 의원이 이제 재판을 계속 하고 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대법원까지 해서 끝났다. 이런 취지로 부정선거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참 사실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그거를 그러니까요. 수사할 수는 없다는 게 이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럼요. 부정선거가 만약 있었다면 그건 수사를 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 감사원이 수사해서 됐던. 법원에 가서 네. 재판을 하면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실제 부정선거 의혹을 가지고 그 민경우 전 의원들이 실제 재판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판사가 다 확인을 하고 그 뭐 혐의 없음으로 이제 끝나버린 건데 이미 그 절차가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부정선거였다고 총 들고 들어간다는 논리가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분이 33년 동안 판사를 하신 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영빈 총장. 네, 김영빈 총장이. 그리고 제가 과거 그 기사를 찾아봤더니 그때 윤 대통령 그 법대 동기를 안 친다고 해서 야당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어요, 이분. 네네네. 왜 선관위라는 정말 독립적인 중립적이어야 되는 기관에 왜 동기를 안 치냐면서 야당에서 엄청 막 민주당에서 이건 진짜 잘못된 인사라고 막 그 성명 내고 이랬던 분인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 측에서도 특별히 할 말은 없어 보입니다. 또 의문의 일패네요. 그 사무총장 김영빈 총장도 참 당혹스럽겠어요. 네, 답답했을 겁니다. 네. 그러네요. 우리 오늘 좀 본론으로 사실 들어가야 본론으로 되니까 우리 본론 없죠. 얘기를 좀 바로 여기 가보죠. 네네.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 카톡에 그렇게 쓰신 취지는 뭡니까? 서울경찰청장 정확히는 직무대리를 임명하는 걸 보고 전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런 시기에 저런 인사를 한다고? 라고 생각을 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쭉 그 이제 기사를 살펴보니까 기사를 보면 볼수록 더 불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서울경찰청장 임명이 왜 문제였는지 절차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네네네. 무엇을 함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수사와 앞으로 혹시 있을 조기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대선에요? 것까지 대선까지. 네. 경찰이니까. 네. 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을 것 네네네.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경찰 인사, 서울청장 인사를 지금 왜 했는지, 뭐가 문제인지, 대선과의 관련성은 뭔지 네. 하나씩 한번 짚어보죠. 일단 왜 그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하는 건가요? 이게 누가 임명권자인 건가요? 마지막으로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권한 네. 대행이 임명하게 돼 있는 네. 거예요. 왜 헌법재판관은 임명 못하면서 이건 임명? 그러니까요. 지금 마은영 재판관 임명도 안 하고 있죠. 네네. 그리고 그 내란 상설특검 이미 지난 12월 달에 국회에서 통과했는데 상설특검 같은 경우는 그냥 특검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후보자를 추천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 다 이제 방치하고 못 본 척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뭐 특검법, 뭐 김건희 특검법 계속 거부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지금 거부권을 그 행사한 게 7건인데 이거는 지금 한 2달도 안 돼서 거부권을 7건 행사한 거잖아요. 한덕수 총리보다 더 많이 거부권을 행사한 거예요. 그렇게 네, 되나요? 그렇습니다. 한덕수는 6개였는데 지금 최상목은 거부권 기록만 지금 7개를 세운 정말 초유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거부하고 안 하고 무시하고 방치하고 이랬던 분이 왜 콕 집어서 서울경찰청장이라는 그 중요한 직을 임명했을까? 기본적으로 서울경찰청장의 임명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경찰 내에서 경찰위원회라는 걸 이게 설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위원회 한 10명 정도 위원들이 들어가서 후보자 누구 이제 스크린을 한번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경찰 그 조직에서 추천을 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을 합니다. 네. 그러면 국무총리를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긴 프로세스가 네, 있군요. 4단계. 경찰, 뭐 행안부, 총리, 대통령까지 간 이 프로세스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지금 구속돼 있죠. 그렇죠. 아 지금 어쨌든 보석으로 풀려났죠. 네네네네. 몸이 안 좋으셔서. 어쨌든 지금 네. 뭐 내란 혐의자인 거죠. 그렇죠. 내란 사건에. 행안부 장관 대행이죠, 총리 대행이죠, 대통령 대행이죠. 물론 최상목이 한꺼번에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대행이 추천해서 대행이 제청해서 대행이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차가 굉장히 우습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절차 자체에 대해서 일단 문제가 있고 최상목 대행은 다 거부하면서 왜 이것만 임명을 했는지 이것도 미스테리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초반에 이 경찰청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경찰 차원에서 자치경찰위원회를 네네네네. 조직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았어요.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 내부 조직인가요? 아니면 외부 전문가들도 오고 이런 조직인가요? 내부 외부 아마 섞여 있을 겁니다. 아. 뭐 7명, 3명에서 10명으로 제가 네네. 알고 있는데 그건 조금 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위원회를 어쨌든 우리도 왜 검찰총장 뭐 추천위원회 무슨 위원회 많잖아요. 그럼 여기서 네. 복수를 추천하면 그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고 이런 이제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 기억이 맞다면 네. 경찰이 예전에는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던 네. 그런 조직이었는데 네. 점점 이제 지자체로 넘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 경찰이면 서울시에서 임명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네, 경찰 자치를 하려고 하다가 네. 거기까지는 안 되겠다 해서 좀 과도기적으로 만든 게 자치경찰위원회로 위원회.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어떤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그런 목소리를 얘기하는 위원들이 이제 임명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서울경찰청장은 워낙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 경찰청장 바로 밑에 2인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를 추천하고자 할 때는 경찰 내부 조직에서 얼마나 이렇게 돌겠어요. 야, 지금 인사 이제 단행한다고 하는데 누구누구 뭐 하마평으로 거론된다. 이런 얘기들이 쭉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워낙 기습적이어서 경찰 내부 조직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제 추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제 화성으로 한 30분 정도 회의를 했는데 네. 아니 복수로 추천된 것도 아니고 이거 KBS 단독이었던 것 같아요. 단수로 추천했는데 우리가 꼭 협의를 해줘야 되는 건지 협의를 해줬을 경우에 굉장히 여파가 클 것 같기도 한데요라는 워딩이 나옵니다. 위원회 단수로 올라왔다는 거네요. 네네네. 지금 자치경찰 위원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했겠네요. 본인들한테 지금 추천 권한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한 명 골라놓고 이거 그냥 거수기 동의해줘. 노릇하는 네, 이런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 녹취록이 이제 나온 건데 한 명을 가지고 결정을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이 절차를 무용지물화 시킨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워딩들도 나왔어요. 회의에서. 그 내부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최상목 대행의 어떤 지금 권한 행사 문제부터 경찰 내부 조직도 모르게 너무 기습적으로 했다. 이 절차 자체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시기가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아무래도 이상민 같은데 네. 이상민 행안부 그 장관 수사를 원래는 공수처에서 하고 있었어요. 네. 이제 경찰에서 하다가 왜 공수처로 다 넘겨 했었잖아요. 그래서 공수처 가져갔는데 어쨌든 이게 어떤 실행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 3일인가에 공수처에서 이상민 관련 사건을 다시 경찰로 넘깁니다. 그러자 5일에 지금 이 인사가 난 거예요. 시기도 이상하잖아요. 네. 이상민 장관에 대한 수사가 네. 경찰로 넘어간 직후에 이 인사가 났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3일에 공수처에서 경찰로 제2처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왜 이상민 수사가 경찰 넘어가자마자 경찰 인사가 단행됐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좀 의혹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우연일 수도 있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가능하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겁니다. 그 이제 반론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란 관련해서는 경찰청의 국수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경찰청장이 어떻게 좌지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경찰청 국수본이 하는 거는 내란 맞고요. 네. 그런데 그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정강훈 등등 그 이제 폭동 사태 있었잖아요. 정강훈 네네, 등등은 또 서울지법. 서울청에서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좀 그럼 구분을 서울 경찰청장이 그건 관할하는 네, 수사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에서 그러니까 경찰청 국수본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서울 경찰청에서도 하고 있어 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워낙 분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문제는 어쨌든 이 경찰청 국수본 이 내란을 수사한 국수본의 그 우종수 본부장이 3월 28일 날 임기가 만료돼요. 그러니까 다음 달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인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국수본의 이 본부장 우종수가 나가면 그 다음 그 인사는 사실상 행안부에서 뭐 경찰국장 통해서 이렇게 그렇겠네요. 사실상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란 수사도 그렇지. 그 관련된 정광훈 등등 서부지법 폭도들 수사도 그렇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저는 이 서울 경찰청장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많은 그 전현직 경찰들이 이제 인터뷰를
응했어요, 언론에.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건 남재현이다. 이번에 행안부 경찰국장 자리에 남재현이라는 사람이 갔어요. 아, 인사가 최근에 났나요? 예, 인사가 같은 날 났습니다. 같은 날? 네. 그러니까 박현수를 서울경찰청장 직무 대리로 앉히고 경찰국장 그 자리에 남재현이라는 사람을 앉힌 겁니다. 그런데 그 둘이 똑같이 그 대통령실에 국정 상황실에도 있었고 네. 똑같이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경찰국장 자리에 있다가 한 명은 지금 서울경찰청장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인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현수는 서울청장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만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더 포괄적인 인사권은 행안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남재현 경찰국장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래서 남재현을 봐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경찰 내부에서는. 그리고 둘이 이제 경찰대 10기 동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리저리 지금 경로로 보나 경찰대 인연으로 보나 소통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 보이죠. 네. 지금 왜 경찰 인사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지라는 부분에 두 명이 있는 거네요. 서울경찰청장 박현수 청장이 있고 그리고 남재현 행안부 경찰국장. 왜 두 명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인사를 했는가? 그렇죠. 네. 주요 요직에 다 윤석열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던 사람들이 다 들어갔어요. 지금 한 5명 정도가 고위 인사가 났는데. 그 두 명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경로를 거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사람들인지. 예를 들어 지금 박현수 같은 경우는 박현수 지금 서울경찰청장은 2022년 3월 그러니까 인수위 시절이죠. 윤 대통령과 인수위 시절에 총경 자리로 인수위에 파견이 됩니다. 그리고 취임한 이후에 대통령실로 아예 가서 그때는 이게 경무관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거기서 치안감으로 연거푸 승진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행안부 경찰국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초고속 승진이에요. 그래서 2년 사이에 3계급 승진했고 경찰들 내부에서 뭐 하는 얘기로는 뭐 2년 사이에 뭐 별 6개 달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초고속 승진을 한 거는 지금 그 김봉수 서울경찰청장 지금 구속되어 있는 그분 외에는 이분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이렇게 초고속 승진을 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그 승진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보수 정부에서 일을 했었고 특히 이 정부에서 주요 요직만 차지했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을 경찰청장에 앉힌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이 인사한 거다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차피 최상목은 그 윤석열의 어떤 의지에 반하는 것을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 박현수 청장이라는 분은 인수이빨로 그렇죠. 아주 전형적인 코스죠. 인수이빨로 전형적이죠. 대통령실 갔다가 네. 그다음에 다시 복귀하면서 고위직을 몇 개 거쳐서 네. 서울청장 어쩌면 나중에 이 정권이 만약 계속됐다면 경찰청장까지도 가는 그 코스로 이렇게 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씨가 감옥 안에서 직접 지시를 했든 아니면 그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이분은 이렇게 가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 거라고 믿고 있는 여전히 이 공무원 조직에서 그냥 인사를 했든 윤석열의 인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윤석열 그 냄새가 나죠. 그래서 그리고 그 윤석열 인사였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박할 게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수사 대상자예요. 12월 3일 계엄 그 당일 약간 허브 역할을 한 거예요. 사실 경찰국장은 실질적으로 경찰 그 현직 지휘체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일단 소속은 행안부기 때문에. 근데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전화하고 거기 경비 단장하고 전화하고 그래서 위아래로 전화를 엄청나게 많이 돌렸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을 서울경찰청장에 굳이 앉힌 겁니다. 그래서 그 윤건영 의원 등이 이제 행안부 국회에서 그 청문회 뭐 등등 할 때 이걸 막 따졌어요. 아니 굳이 그 어떤 인사 수요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을 굳이 앉힌 이유는 뭐며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그 치안 정감 이 7개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 서울경찰청장 넘버 2이자 경찰이라는 13만 조직에 7자리밖에 없는 게 치안 정감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에도 치안 정감이 있고 같은 계급에 인천에도 있고 경기에도 있는데 왜 굳이 저 행안부에 있던 사람을 갖다 박았느냐. 그러니까 인사 알박기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엄청나게 시끄러웠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 관련해서 수사 그리고 또 한 결로는 그 서부지법 폭동 관련해서 수사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사실은 대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세 번째 대선. 쟁점이네요. 세 번째 쟁점. 왜냐하면 그 박관천 전 청와대도 계셨고 이제 경찰 출신이죠. 박관천 그분이 이제 요즘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데 지난 10일 MBC 인터뷰였나 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인사는 사실은 지금 진행되는 수사에도 영향이 있지만 대선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사실은 수사 라인에 있는 사람들 경찰 조직이 정말 13만이면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잖아요. 검찰보다 훨씬 더 큰 조직이니까 약간 풀뿌리 조직이니까. 그래서 서울
에서 어떤 수사 라인, 특히 이제 총경급의 서장들 이런 사람들이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몇십만 표 그냥 쉽게 움직이는 게 아니냐라는 게 박관천 전 그 행정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각해 보면 지난 대선에 0.73%로 윤석열 이재명 그 결론이 났잖아요. 네. 26만 뭐 몇천 표였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몇십만 표라는 거는 그 대선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건데 이 박관천 등등 이런 분들은 실제 경찰에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대선 우려를 결과가 하고 달라질 있습니다. 수도 있다. 네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 기습 인사는 내란 수사 무마용 수뇌부 인사라기보다는 대선용 인사다. 그러니까 전직 총경급 인사가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수사라인 간부, 주요 경찰서장 인사는 대단히 중요하다. 각종 정보를 틀어지고 경찰을 움직일 힘이 있는 주요 간부들이 대선 과정에서 중립을 지키냐에 따라서 대선 판도도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왜 무단횡단을 한다고 해도 네. 경찰이 그걸 잡을 수도 있고 모른 척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선거 때도 사실 이제 각종 이게 얼마나 이제 난장판입니까? 모든 선거가 사실 그렇죠. 총선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그래서 뭐 하나라도 그냥 흘리는 거예요. 뭐 우호적인 언론에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경찰, 내사 착수, 단독. 그러네요. 네. 이런 굉장히 식으로 많은 또 제보가 그렇겠죠. 제보와 신고가 네. 들어가죠. 선거 그 때. 양쪽 당에서 예를 들어 10개 제보가 와도 이쪽만 팔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그 검찰이나 경찰에서 장난치는 거 많이 봤잖아요. 뭐 내란 그 내사 착수했다고 어디서 흘리고 그러면 맞아요. 나중에 이제 수사로 전환되고 뭐 갑자기 참고인이 피의자가 되고 이런 과정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모든 정보와 그리고 엄청난 권한을 가진 경찰과 검찰이 중립을 지키지 않는 한 더구나 지금처럼 양극화 시대에 엄청나게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뭔가를 되게 하지는 못해도 안 되게는 하는 게 이들의 어떤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인사가 윤석열부터 연결해 있고 지금 수사와도 관련돼 있고 앞으로 대선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이번에 윤석열 씨의 비상계엄은 고약하네요. 일단은 이 고약하죠. 내란을 일으키면서 수사기관들의 장들을 다 내란에 가담을 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이후에 이 공백 기간 탄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헌법재판이 진행되고 또 이 대선이 다시 진행된 이 과정 동안을 관리해야 될 주체가 또 다 지금 이 정부 인사들 다시 윤석열 씨 네. 사람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건데 그 사람들도 직간접적으로 또 내란에 연관이 돼 있어요. 연결이 방금 돼 얘기한 있다는 것처럼 거잖아요. 그날 전화를 왜 했느냐 여기서부터 사실 수사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유시민 장관이 맨날 이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이거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게 어떤 과정인이나 정치적인 수사 레토릭이 아니라 실제 구속된 10여 명의 그 주요 그 임무 종사자들 뭐 조지호 경찰청장부터 해서 여인영 이진우 다 그 사람들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어쨌든 현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는 있지만 윤석열이 그 임명했던 그 모든 고위직 인사들이 곳곳에 다 있기 때문에 네, 위험하죠. 지금 내란 진행 중이라는 표현이 그냥 레토릭이 아니라는 생각이 전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인사가 말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란은 진행 중이다. 아주 위험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최상목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부총리로서 여전히 네. 계속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대통령 대행이 아니라 내란 수계 대행이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네.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네. 이거 좀 빨리 해소되려면 일단 처음에 정리해 주신 대로 탄핵심판 결론이 일단 빨리 나서 파면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좀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선거를 어떻게 관리를 해나갈 건지 그 부분 나중에 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네.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승원 시사평론가하고 같이 내란은 계속 진행 중이라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짚어봤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최승병 박사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하고요. 이 트럼프가 가자지구에서 주민들 다 이동시킨다고 하는 이 해법이 지금 어떤 일파만파의 이 세계 질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짚어볼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이승원 평론가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세계를 뒤흔들 만한 게 하나 있는데요. 먼 것 같지만 아주 가까운 우리가 대부분의 석유를 수입하는 중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동에서 가자지구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 엄청난 이야기라서 이거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한테도 미칠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모시고 이 이야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는 우리 또 딥시크 얘기하고 네. 테크놀로지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세상을 많이 바꿀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중동에 대해서 트럼프가 한 얘기도 또 그런 것 같아요. 폭탄 같은 발언이죠. 네, 뭐 저희가 기술만 세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역시 뭐 지금 트럼프발 지정학적 요동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 부분도 저희가 항상 주시하고 주시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일주일 전이네요. 그것도 2월 4일인가요? 그때 요즘 전 세계 정상들이 다 예약하고서 백악관 네. 앞에 쫙 줄 서갖고 네네네. 계속 트럼프를 방문하고 있는데 네타냐후 저희가 계속 강조드렸죠. 네타냐후야말로 트럼프가 당선되길 맞아요. 계속 고대할 것, 엄청 고대했을 것이다. 역시나 이 트럼프가 이 완전히 이 네타냐후 편에서 역시 찰떡같이 지켜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네타냐후와 회동한 다음에 기자회견 자리에서 가자 지구에 대한 아주 혁명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 혁명적인 해결책. 그러면서 내놓은 것이 무슨 얘기길래 그러나 싶었더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자 지구 주민들을 싹 이주시키고 그 자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이 리비에라가 우리 뭐 가보시면 깐니스 같은 프랑스 남단의 지중해 쪽 그쪽 지방을 얘기하거든요. 그쪽 네. 같은 완전 휴양지로 개발하겠다. 남프랑스 휴양지인 네. 그런 데처럼 완전히 개발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부동산 업자스러운 말이기도 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황당한 생각인가 다들 놀랬었죠. 근데 가자도 사이즈가 주민 한 200만 명 이상 살지 않아요? 그렇죠. 뭐 100만 명대 사는 이런 곳인데다가 거기에 지금까지 이 땅을 내놓느냐 못 내놓느냐 갖고 그렇게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보낼 것이며 어디로 내보낼 것이며 그 뒤처리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뭐 그 내용도 구체적인 건 없고 어쨌건 그래서 미국이 가지겠다. 미국이 소유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뭐 거의 그 수준이죠. 그래서 뭐 명확하게는 얘기 안 했지만은 일단 뭐 미국이 차지해서 거기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고 개발해서 굉장히 뭐 새로운 낙원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남의 나라 땅인데 지금. 그렇죠. 이건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별다른 얘기 없이 했는데 곰곰이 생각하면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이 변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네타냐후는 또 거기서 이거 진짜 훌륭한 아이디어다 하면서 리마커블이라고 또 옆에서 박수 쳐주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트럼프 시대 별별 요즘 얘기들이 다 나와서 좀 둔해지긴 했지만 야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뭐 처음에는 이게 또 네타냐후랑 있는 자리에서니까 좀 립서비스로 이렇게 과장돼서 얘기했나 싶었더니 그것도 아니고 계속 지금 그 뒤로도 이거 진짜다 이렇게 할 거다라고 그래요? 반복하고 있고 당장 뭐 2, 3일 전에 이제 이번에는 요르단 국왕 지금 가자지구에서 주민을 내몰게 되면은 이 내보낼 곳이라고 하는 게 옆 나라가 이집트랑 바로 또 그 옆에 요르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글로 내보내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요르단 또 가자지구 주민들을 다 그대로 들어서 다른 나라로 이주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가자지구 땅은 싹 다 밀고 리조트하고 이런 휴양지로 다 개발해서 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겠다. 처음에는 이게 그러면은 우리 흔히 뭐 재개발하듯이 일단 잠시 이주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임시 이주했다가 나중에 네. 집 하나씩 마련해서 그죠. 돌아가면 부자 되잖아요. 깨끗이 개발하고 다시 그러면 오겠다는 거냐? 근데 또 단호하게 그건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제 이주시키고 못 돌아오는 걸로 하겠다고 해서 경악을 한 근데 거고. 땅 주인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렇죠. 할 수가 그런 있죠? 거에 대한 얘기들은 뭐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건지 뭐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이주하면은 뭐 이사 비용부터 생각을 해갖고 거기 새로운 정주할 뭐 이런 것까지 다 마련을 해줘야 가능한 일인데 그런 거에 대한 이런 반구의 언급도 없이 하겠다. 그리고 또 그 정작 그 사람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르단 국왕이 또 그 다음에 2월 11일에 왔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요르단 국왕이 그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우리 요르단은 참 부담스럽다라고 하니까 아니다 이거 거짓말 아니다. 진심으로 하는 얘기다. 아 요르단 국왕한테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네 그런 식으로 아예 뭐 그 자리에서도 또 못을 박아버리니까 국제사회가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블러핑인지 이게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요르단은 찍어서 그쪽으로 보내겠다고 얘기를 한 건가요? 트럼프 다른 대통령? 나라가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가까운 나라가 이집트랑 요르단이고요. 네. 이집트와 요르단은 옛날부터 이제 친미 국가로서 그래도 뭐 국가적인 지원도 많이 받고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나 받아줄 수가 있지 다른 나라들은 뭐 사정도 안 되고 도저히 뭐 그럴 만한 처지도 안 되죠. 근데 트럼프 스타일대로라면 예를 들면 이집트나 요르단에 엄청난 또 뭐 지원을 해주거나 개발을 해주거나 막 이런 걸 해주면서 그렇죠. 받으라고. 그 정도 얘기는 있죠. 대략 뭐 이번에 뭐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을 때 대신에 우리가 돈은 더 주겠다. 이미 지금도 이집트와 요르단은 친미 정책을 하는 대신에 굉장히 많은 돈을 지원받고 있어요. 대략 한 두 국가가 한 2조 원 정도, 한 15억 달러 정도는 원조를 받고 있는데요. 이게 요르단 입장에선 이집트는 그나마 조금 나은데 요르단 입장에선 굉장히 이게 아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요르단은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금 15억 달러 정도면은 대략 한 1년 국가 예산의 한 20에서 25% 정도 할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한 뭐 100조 원 지원해주는 그런 그러네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집트는 뭐 경제 규모가 크긴 하지만 한 그래도 5%에서 7, 8% 정도 될 겁니다. 그 지원 규모가. 그러니까 그걸 좀 더 파격적으로 늘려줄 테니까 뭐 한 지금 뭐 2조 원 지원해 주는 걸 뭐 5조 원 막 이런 식으로 증액을 해줄 테니까 대신 뭐 몇십만 명 또 안 하라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돈을 준다고 해서 선뜻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 이렇게 되면 국가 자존심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돈에 이런 식으로 비인도적인 일을 갖다 그냥 받아들이고 이 정도로 자존심이 없나 하냐 국민들이 진짜 들고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주변 아랍 국가들이 또 발끈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도 사실 두 나라가 친미 정책으로 이 아랍계 극단주의자들의 굉장히 미움을 사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더더욱 이 테러 목표가 될 수도 있겠고 네네. 또 팔레스타인 난민들 자체가 국내 정치에 굉장한 불안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특히 이 왕정이라는 체제 그리고 권위주의 체제 이런 거에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이제 팔레스타인 피해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극성을 부릴 때도 요르단에 굉장히 많이 괴롭혔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넘어오면은 요르단의 왕정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지금 압둘라 국왕이나 뭐 이집트 정부 같은 경우도 이걸 좀 모면하려고 지금 그냥 하는 분위기죠. 제가 지금 보니까 요르단 인구가 1,100만 명인데요. 네. 근데 가자지구 200만 명인데 그 중에 몇십만 명만 가도 요르단 사회가 굉장히 달라지겠는데요. 상당한 다른 불안 사회가 요소가 되는 거죠. 됩니다. 이 정도면 인구의 한 5%만 새로운 인구가 유입된다고 그래도 그것도 이질적인 분들이잖아요. 이거는 사회가 운영이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뭐 아주 동떨어진 민족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 그냥 정상적으로 이주해 와도 힘든 상황에 특히나 고향을 뺏겼다는 한을 품은 사람들이 넘어오면은 이거 참 어떻게 달래고 동화시킬지 난감한 문제죠. 지금 뭐 압둘라 국왕도 그래서 우리가 전쟁 고아 같은 그런 처지가 딱한 사람들 정도는 받아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강제 이주는 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죠. 근데 그 요르단은 미국의 제일 협조적인 국가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도 친미 국가라고 그렇고요. 표현하셨는데
그럼 친미 국가들을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죠? 친미 국가 그게 지금 굉장히 해외 언론에서도 이게 진위가 무엇인가? 이게 진짜 실행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은 무슨 뭐 다른 이 의도가 있는 것인가? 대체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이 트럼프의 말과 아무래도 뒤에 실질적인 외교 안보 라인 정책 당국자들의 얘기가 조금씩 달라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안보보좌관 얘기하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봤던 마이클 월츠 같은 경우가 만약에 니들이 이거에 트럼프가 내놓은 안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은 그럼 니들 협상안을 제안해서 갖고 와라.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협상의 여지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이 관측으로 보면은 이 지금 중동 문제가 가자 지구 문제가 계속 뭐 해결을 해야 된다는 당위는 얘기되고 있지만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다들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이거 중재를 바이든 정부 시절에는 미국이 뛰어다니면서 이 사람 얘기 듣고 뭐 해봤지만 잘 안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식 협상 전술의 변화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 남의 일 하는데 남의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말려야 되니 그냥 차라리 우리는 너네 이렇게 말 안 들으면은 그냥 다 엎어버리고 우리 식대로 처리해 버릴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니들이 아쉬우면은 니들의 안을 갖고 와서 그럼 얘기해 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지르고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식의 이런 일단 최대한으로 질러보고 그 다음에 뭔가 상대 쪽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뭘 만들어 오면은 그때부터 하나하나 깎아가면서 뭐 합의점을 찾으려는 그런 과정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그렇게 뭐 단순히 협상 전술로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네. 지금 트럼프가 한 그 제안이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네. 실제로 그렇게 해본 적도 있는 그런 프로젝트인가요? 실제로 해본 적이 있는 프로젝트예요?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하나 일종의 인종 청소입니다. 인종 청소요. 네. 어떤 지역에서 이런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해서 주민 특정 이 민족이라든가 국적의 주민들을 싹 몰아내는 방법들이죠. 이게 역사 속에서 굉장히 여러 번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아주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일단 뭐 언급할 만한 것이 세계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르메니아인 인종 청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튀르키예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는 오스만 제국이었죠. 오스만 제국에서 그 당시 초반에 러시아와 전쟁에서 튀르키예가 좀 그 당시 오스만 제국이 밀리고 하다 보니까 국민요원을 무마시킬 필요도 있고 또 그 접경지대에 러시아와 접경지대에 많이 사는 민족 중에 하나가 아르메니아인이었어요. 네. 근데 아르메니아인은 이슬람 국가도 아니고 또 아르메니아 또 정교회가 따로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러시아와 내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그 접경지대에 있던 오스만 영내의 아르메니아인 한 100만 명 이상을 갖다가 시리아 쪽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추산하기로 정확한 추산은 불가능하지만 거의 80만 명이 희생됐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강제 추방을 하는 일이다 보니까 뭐 이삿짐 싸고 충분한 이주 대책을 제공해 줬겠습니까? 그냥 내일까지 짐 싸라고 한 다음에 먹을 거 이런 것도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걸어서 강제 이주시킨 거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탈진해 죽기도 하고 또 이제 많은 약탈과 겁탈을 당하면서 또 그 과정에서 죽기도 하고 또 뭐 우리 민족과 관련돼서도 이 1930년대 스탈린이 고려인들 연해주에 있던 고려인들을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그렇죠. 이주시킨 적도 네네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규모는 좀 더 작지만 그 과정에서도 큰 비극이 일어났었고 또 거대한 규모로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실 이 동부 유럽을 갖다가 큰 국경선 재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련이 동유럽 영토를 확장하면서 대신 반대급부로 폴란드나 뭐 체코나 이런 동유럽 국가들에게 대신 기존의 독일 땅을 갖다가 띄워줬어요. 근데 그 독일 땅에 독일인들이 계속 남아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독일인들을 다
쫓아버립니다. 아, 그랬어요. 그게 그래서 그 당시에 1000에서 1500만 명 정도가 강제 이주를 어이구, 당했는데 엄청난 규모네요. 네, 그 당시에도 약 정확한 계산은 불가능합니다만 5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가 희생됐을 거라고 얘기가 됩니다. 아, 당연히 패전국 국민이니까 너네가 지은 죄값을 치러야지 하면서 강제로 몰아내는 와중에서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었고요. 그게 뭐 대표적인 또 인정청소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지역에서 이 특정 민족들을 몰아낸다는 것이 뭐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모든 유혹은 있겠지만은 그 과정은 정말 참혹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근데 좀 소름 끼치는 게 그게 어쨌든 역사적으로 볼 때 패전국 국민에 대한 하나의 솔루션으로 몇 차례 사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는 굉장한 비극이었지만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강대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국민들은 아니니까 그렇게 그냥 하고 깔끔하게 끝냅시다라고 해버릴 수도 있긴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 독일인 청소 같은 경우도 심지어 뭐 우리 위대한 정치가로 여기되는 윈스턴 처칠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 윈스턴 처칠도 동의해가지고 그렇게 네. 했던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발상은 뭐 그럴듯할 수도 있죠. 하지만은 이게 그냥 우리가 보통 때 이사 갈 때도 뭐 짐 싸고 뭐 하는 게 되게 힘들고 괴로운 일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강제로 내몰고 전혀 연고가 없는 곳으로 쫓아낸다는 거는 이건 정말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 이런 해법은 누구도 좀 이런 역사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은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운 건데 트럼프가 이거 그냥 꺼내들어서 진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막 발전시켜 온 이 국제법과 인권 이런 기준을 갖고 보면 정말 황당한 말도 안 되는 말도 꺼낼 수 없는 해법이지만 그렇지만 이거를 1, 2차 세계대전 당시로 역사를 되돌려 가지고 그때 같은 논리로 강대국들이 서로 막 잡아먹히는 이런 상황으로 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할 수도 있었던 일이었다. 이런 게 좀 소름 끼쳐요. 맞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여기에 대해서 지지한다고 네타냐후 지지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국민들은 지지를 하나요?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좀 섬뜩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이 얘기가 나온 다음에 여러 가지 이스라엘 내에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압도적인 찬성 분위기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마다 조금씩은 다르긴 합니다만은 제가 본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69%, 반대는 18%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이 우파 우파들은 90%가 지지했고요. 또 자신들이 좌파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58% 과반수가 지지를 했습니다. 아,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아이 골치 아픈 하마스 그냥 다 없어지고 다 쫓아내고 거기에 돈 많이 들여서 리조트 짓고 이렇게 관광지 개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이게 굉장히 좀 역사적인 연원이 있는데 사실 중동 평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이건 이스라엘 국민들 입장에서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항상 전쟁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뭐 90년대만 하더라도 평화적인 공존을 한번 시도해 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계속 번번이 깨지면서 이스라엘 국민들도 그런 평화적 해법이 진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염증을 느끼고 있는 게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끔찍한 방법인 거는 알겠는데 가능하다면은 그냥 화끈하게 밀어내고 아예 그냥 울타리 치고 남남으로 깨끗하게 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영구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수단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스라엘 국민여론도 돌아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비율이 엄청 올라온 거죠. 지금도 사실 이 가치 여론조사한 게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 해법이 실현 가능한 것이냐, 실제 실행 가능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6%가 아직도 불가능한 현실적이진 않다라는 대답을 했어요. 근데 35%는 이거 해볼만 하다라는 이런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과거에는 우파들만 얘기하던 우파 내지 심지어 극우파들만 얘기하던 극단적인 솔루션을 갖다가 이제 중도적인 국민들도 점점점 이걸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고 바로 이 지점을 우리 또 굉장히 이 능란한 정치가인 네타냐후가 지금 자신의 집권 연장의 동력으로 지금 삼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내 정치가 계속 문제군요. 국내 정치가. 맞습니다. 지금 이 네타냐후가 단독 과반이 힘들어갖고 지금 극우파와의 연정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극우파는 옛날부터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팔레스타인인들 싹 몰아내고 그냥 울타리 치고 우리 안정된 이스라엘을 건설하자는 것인데 뭐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이런 해법에 대해서 특히 트럼프까지 이거 지원해주겠다고 하니까 이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연정을 유지할 아주 호기를 잡은 것이죠. 근데 그 하마스가 여전히 팔레스타인에서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도 받아들여야 이게 사실은 실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패전하면은 지금 못 받아들이죠. 지금 하마스 입장에서는 아직 하마스가 많이 괴멸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가자 지구에 영향력은 있고 하마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당연히 카드입니다. 지금 뭐 우리가 살던 고향 땅을 어떻게 다 내버리고 이건 하마스의 존재 자체를 다 붕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떤 쪽에 영향을 미치고 있냐면은 가자 지구가 지금 그래도 오랜만에 휴전 체제로 돌입해갖고 포성이 조금 잦아들었는데 이거 자체가 지금 깨질 분위기에 또 처해 있습니다. 아 그래요. 트럼프 취임 직전인 우리가 1월 15일에 합의에 도달해서 딱 그 취임 전날인 1월 19일에 그때부터 휴전에 돌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하마스 쪽에서도 기존의 이스라엘 인질들을 조금씩 속방하고 또 반대급부로 이스라엘 쪽에서도 팔레스타인인들 수감자들을 계속 속방하는 조치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5차례에 걸쳐서 인질 속방이 이루어지다가 지금 네타냐후가 이 판을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며칠 전에 뭐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이 하마스 쪽에서도 더 이상의 인질 속방을 일단 중단한다고 하고 그래요? 네타냐후는 그걸 빌미로 해서 전쟁 재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원인은 좀 되게 진짜 사소한 건데 원래 이 인질 속방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어린이, 노약자 그리고 여성, 민간인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쭉 석방을 하고 이스라엘 쪽에서도 이 좀 경범죄 수준의 팔레스타인인들부터 쭉 석방을 하기 시작을 해갖고 이제 점점점 합의가 고도화되면은 휴전을 영구화하고 그 다음부터는 남자 민간인, 그 다음부터는 군인 이런 식으로 이 석방을 해서 결국에 이 영구 평화안이 마련되는 순간 다 풀어주겠다라는 이런 단계적인 해법으로 휴전을 했던 것인데 지금 이게 순서가 좀 꼬였었어요. 그래갖고 이 여성 민간인들이 다 석방되기 전에 여성 군인이 먼저 석방되는 일 같은 게 있었는데 네네. 이런 것들 보고 네타냐후 쪽에서 트집을 잡은 거죠. 아니 왜 우리 민간인 다 석방 안 하고 군인으로 순서가 넘어가냐 뭐 이런 것들 갖고 얘기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네타냐후가 지금 어떻게 보면 꼬투리를 억지로 지금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전쟁을 하려는 명분을 만들려고 아예 지금은 수준을 높였습니다. 당장 다 인질 석방을 해라. 전체 인질을 단계적으로 하던 걸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다 석방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기준이 모호합니다. 인질을 다 석방하는데 이게 전체 인질, 남아있는 인질을 다 석방하라는 건지 아니면 민간인 인질을 다 석방하라는 건지 물어봐도 정확히 안 가르쳐줘요. 근데 어쨌건 석방을 해라. 모호하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게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휴전을 깨려고 하는 거네요. 근데 하마스 입장에서는 이거 다 석방시켰다가는 카드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저항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한다라고 하는 걸 두고서 지금 그러면 전쟁 우리 곧 쳐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지금 수순은 트럼프가 이렇게 백업해주는 틈을 타서 네타냐후는 다시 전쟁으로 지금 몰고 가려는 분위기 같습니다.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근데 트럼프의 제안도 좀 실현하기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더 압박카드로 지금 쓰려는 거겠죠. 전쟁하면서 더 압박해서 그럼 실제로 실현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네타냐후는 그렇게 되면은 좋죠. 진짜 그렇게까지 가면은 좋고 안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전쟁으로 압박을 해서 하마스를 갖다가 더더욱 궁지에 몰아놓고 뭔가 더 큰 반대급부를 얻어내려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긴장이 고조가 되어야 어쨌건 네타냐후의 현 정권이 유지가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스라엘하고 미국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중동 전체를 놓고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란 얘기를 그 전부터 계속 해주셨잖아요. 이란이 중동에서 이제 중요한 한 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나오면 근데 이란 쪽 세력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지금 이란이 작년에 그 여러 가지 삐삐 공격부터 해서 어떤 괴멸적인 타격을 입어갖고 네. 지금 이란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 적대적인 이란계 세력들, 뭐 이란과 헤즈볼라라든가 여러 가지 뭐 친 이란계 무장 세력들이 하나의 또 견제 세력이 되고 또 그 중도적인 아랍 세력들, 사우디를 위시한 이런 쪽이 좀 단결을 해서 미국을 좀 달래고 이스라엘과 어떤 적정한 수준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결과가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경제 제재로 인해 상황이 안 좋은데 계속 지금 헤즈볼라가 이게 초토화가 됐죠. 그리고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죠. 거기에 뭐 지금 다른 이란의 국내 체제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제대로 지금 대응이 안 되는 입장이고 사우디 같은 그런 주변 아랍 국가들도 여전히 속내가 복잡합니다. 이게 지금 옛날처럼 뭐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대동단결하는 그런 분위기 없이 다들 어떻게 하면 각자 도생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이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계속 눈치를 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게 상황이 이렇게 네타냐후 트럼프 판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동이 단결해서 네타냐후 트럼프의 이런 구상에 대해서 맞서는 분위기는 아직은 아니다. 네.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건데, 근데 또 이란에서 핵 개발한다는 뉴스도 얼핏 나왔는데, 그러면 이란이 막 폭주하는 거 아니에요? 핵 개발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폭주라기보다는 이란에서 지금 상황이 궁지에 몰리다 보니 이 최후의 카드로 지금 꺼내들 수 있는 걸 자꾸 만지작거리는 상황입니다. 이란은 뭐 아시다시피 이란은 계속 핵 개발을 해오고 이 핵무기 보유 능력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농축 시설들 지금 갖고 있고 그걸 갖다가 다만 아직 무기 수준의 핵 물질을 갖다가 생산하지 않고 이 사찰에 응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평화적인 목적으로 하려는 거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사실 핵 보유도 어렵지는 않은 문제거든요. 농축 시설이 있기 때문에 즉 원래 이게 일반적인 발전용으로는 네. 우라늄 속에서 우라늄 핵분열이 되는 우라늄 235를 한 5%만 농축해서 연료로 씁니다. 근데 이게 무기가 되려면 한 90%까지 농축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 원심 분리기를 가동을 시키면 지금은 한 20% 정도까지 이걸 농축을 시켜놓은 상태인데 이걸 그 정도도 발전용으로 쓰니까요. 근데 이걸 한 두어 단계 더 돌려서 60%, 90% 올리면은 금방 핵물질 생산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 갖고 핵실험하는 거는 충분히 아주 어렵진 않은 문제거든요. 농축까지는 이란이 할 수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90% 농축. 설비는 돼 있습니다. 설비는 근데 되는데. 그렇게까지 안 나가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까지 주장해왔던 평화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명분이 흔들리니까. 그다음에 농축까지는 허용이 돼 있나요? 그것도 원래는 NPT 체계에서. 국제사회에서 허용을 거의 안 해주는데 이건 이란이 억지로 지금 그 정도까지는 우겨가면서 하는 거죠. 대신 근데 일단 억지로 우겨서 90%까지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처럼 핵실험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실제 핵무기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우리와 협상을 안 하려고 드니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그 카드를 꺼내 들어서라도 어떻게든 지금 뭔가 협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란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면은 이 트럼프 성격에 그냥 이걸 협상에 나오는 거는 고사하고 당장 이란 폭격하겠다고 지금 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걸 쉽게 꺼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뭐 미국 정보계통에서 새 나오는 얘기들이 올해 중에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핵시설 다시 폭격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란의 핵시설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언제든지 칼을 갈고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란도 살펴가면서 지금 뭔가 카드를 꺼내들어야 되니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트럼프의 계산이 좀 어쨌든 이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고 있게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구상이 실현될 수도 있는 거죠. 이란이 저항 세력은 막 나서고 이래서 적극적으로 반격을 하지 않는다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방향으로 뭐 계속 일단은 밀어붙이겠죠. 그러면서 뭐 이집트와 요르단이 지금
이집트에서도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집트에서 지금 그래서 아랍 연맹 막 그 정상회담을 요청해서 지금 곧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트럼프를 어떻게 달래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어디까지 해줘야 이게 뭐 다른 협상안을 만들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이제 금방 할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카드 제시안에 따라서 고할지 아니면 적당히 절충안을 찾을지 이런 게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그러면 트럼프는 계속해서 모든 게 돈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어쨌거나. 그리고 거래형 리더십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중동에서는 미국이 그러면 뭘 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는 쓸데없는 명분, 고고한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다. 우리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의 국익을 챙기기 위한 게 최우선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뭘 노리고 산 일인가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진지하게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계속 중동에 요구하는 것들은 지금 미국 국민이 체감하는 가장 발등이 떨어진 문제가 물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가 안정의 또 핵심은 에너지 가격의 안정. 일단 뭐 맨날 타고 다니는 자동차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 이런 원성부터가 기본이니까 계속 중동에 요구하는 건 유가 낮춰라. 지금 이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중동에서는 우리 유가 못 낮춘다. 그러면서 우리도 힘이 없다. 뭐 이렇게 계속 버티고 있고. 하지만 트럼프는 거기에 만족할 사람이 아니죠. 그 설명에.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게 성의를 보여라.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이런 짓도 할 수 있다라는 지금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저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은 중동이 점점 미국의 세력권에서 벗어나려는 독자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사우디, 빈살만이 계속 네. 말을 안 듣고 있죠. 그리고 네네네. 우리가 과거처럼 미국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을 길러서 우리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거에 공개 경고를 날리는 것 같아요. 너네 어디까지 그렇게 우리 척지고 살 수 있나 한번 보자. 라는 지금 계속 충격을 던지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찰떡같이 키우고 있는 사나운 개 네타냐후를 풀어놓겠다. 지금 이런 노림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동이 고분고분 우리가 그리고 또 미국이 계속 또 얘기하는 것이 이런 에너지 가격 안정화뿐만이 아니라 또 산업 부흥 문제도 계속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산업 부흥을 위해서는 지금 미국의 부실한 여러 가지 무너진 산업 기반과 인프라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에 대한 투자를 유치해야 되고 그 투자는 결국에 오일머니가 큰 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도 오일머니 너네 나라에서 뭐 이상한 시티, 네옴시티 같은 거 지으면서 한다고 하지 말고 미국에 투자해라. 뭐 이런 것까지도 지금 압박을 넣는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벌이고 있다. 이런 결론이네요. 그렇죠. 저는 그걸 갖다가 노골적으로 요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너네가 충분히 성의를 보여주면은 뭐 그러면은 우리도 이스라엘을 말려주겠지만은 굳이 안 그럴 거라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편을 들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런 저는 움직임 같습니다. 그러네요. 안보적 측면에서 보면은 네. 이게 아까 이렇게 사나운 개인 이스라엘을 풀어놓는다 뭐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중동을 좀 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일 수도 있나요? 이전하고는 다르게? 근데 그게 항상 아주 위험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뭐 이스라엘은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그렇다고 이스라엘 역시 미국의 말을 고분고분 듣는 그냥 사냥개는 절대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 안에서 또 그 이상의 이 야망이 있는 국가이고, 굉장히 또 요즘은 저희가 지난번에 봤듯이 극우적인 사상에 점점점 물들어가면서 더 큰 뭔가를 노리는 이런 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뜻대로 진짜 움직일 것인가, 지금처럼 이렇게 미국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부분이 항상 의문이 듭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항상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 힘을 실어주다가 이스라엘의 이런 극우적인 사상가들이, 그리고 점점 그전에는 그냥 망상 수준으로 떠돌던 이런 생각들을 진짜 실현시키겠다고 나섰을 때 그 수준이 되면은
어느 순간 지금은 좀 숨죽이고 있지만은 중동의 아랍 국가들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고 이 힘을 결집할 순간도 있을지 모르고 그랬을 때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진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걱정이 많이 되네요. 오늘 좀 심각한 얘기 좀 짚어봤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자지구 땅을 미국이 가져가겠다,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휴전을 깨고 확전을 하려고 한다고 네. 말씀을 주셨고 이란은 핵 개발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 말하자면 네옴시티 같은 거 개발할 돈 있으면 우리나라 미국에 와서 투자해서 공장 짓고 오픈 AI에 AI 개발하는데 투자를 하든지 그래라라는 투자 유치라는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어요. 말씀 감사드리고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하고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전 11시에 진행하고요. 내일도 저는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찾아뵙기로 하고요. 최승병 박사와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